네, 뉴스외전 첫 순서, 내공 깊은 정치 고수들과 이야기 맞대결을 펼치는 정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어제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평양 동행을 거듭 요청했죠. 보수 야당은 뒤늦은 설득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회에 대한 불만이 새어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은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사이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와호장룡의 주인공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여야의 전략가들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장재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회담의 당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셨으면 더 좋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일각의 주장처럼 어차피 안 될 일을 제안이나 하고 보자는 것이 아니었다면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사전 동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어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는데 이미 의장단과 보수 야당은 평양 동행 불참 의사를 밝힌 뒤죠.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자, 국회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자, 이철희 의원님, 이 설득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늦었죠. 네. 네. 저는 국회 입장에서 보면, 네. 특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언짢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또 와서 얘기하는 거는 오해받을 여지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국회를 상대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대했으면 좋겠고 국회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청와대는 원내대표들과의 회동, 대통령이 회동을 할 때 8월 16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네. 의사타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게 얘기가 된 걸로 이해하고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국회 사정은 또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가 조금 더 소통을 열심히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장재현 의원님, 이게 뭐 순서가 틀린 거 맞죠? 순서가 순서를 다 떠나서요. 네. 이게 참 보면 이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니까 좀 당황하신 거 아니냐. 아니면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그렇게 무시한다고 야당을 그렇게 무시한다고 그렇게 욕을 해놓고 야당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내대표단 오찬 모임 하고 난 다음에 김성태 대표는 오자마자 남북 정상회담 동행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특사 잘 보내시잖아요. 야당의 특사를 보내가지고 진정으로 같이 가고 싶으면 왜 야당에는 특사를 못 보냅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리당략이라고요?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러면 국리국략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청와대가 하면 네. 내용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방법을 야당을 윽박지르듯이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이 비판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좀 그것 또한 너무 과도하게 질책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들끼리 그동안도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특사라면 특사 아니겠습니까? 대화 채널은 가동이 된 거니까 조금 언짢더라도 좀 크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 걷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마침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정치의 중진 정치가 사라졌는데 한국 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오셨으면 한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번 주요 정당 대표들이 다 원로급들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치라고 하면서 야당이 내뱉는 말이나 야당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당리당략으로 보는 자체가 야당을 보는 단적인 대통령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꽃할배가 뭡니까? 꽃할배가.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할배들이 생각을 좀 새롭게 하라. 자신은 젊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할배들 생각 좀 바꿔라. 이렇게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종훈 실장이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깊숙하게 공유해야 됩니다. 손만 내밀 게 아니라요. 사실상 안보실장의 비서실장이 제 정당, 야당에 와가지고 지금 미북 관계는 어떻게 형성돼 있고 또 북한과 한국 관계는 어떻게 형성돼 있고 또 트럼프는 어느 정도 진척돼 있고 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꽃할배, 당리당략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야당은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가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자꾸만 야당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야당은 같이 평화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뭐 동의한다는 전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를 잘 거쳐서 속된 말로 좀 예쁘게 했으면 야당이 갔겠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저도 아쉬움이 좀 크고요. 대통령께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뭐 우리 장전 의원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 남북 관계 풀기 위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 동분서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막힌 거 또 뚫으려고 애를 쓰고 교착 상태 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좀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그 참모들이 국회 관계 푼 거는 지금 질책하신 거는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함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의심을 가지시는 분,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 소극적으로 보시는 분, 다양한 시선이 있는데 제 정당들은 국민들의 그런 여론들을 각 정당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시각을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시각을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좀 더 진솔하게 정보를 공유해 줘야 된다. 저희들은 사실상 판문점 선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사실상 북한하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까지 가겠다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우리 지도부의 보안 믿고 이렇게 좀 공유를 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믿고 또 신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 바탕 속에서 우리 지지층한테 설득하고 함께 간다면 그것이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전혀 정보 공유는 요것도 안 하고 그냥 갑시다. 가는 게 국민통합이고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예의가 없는 이 행동이에요.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야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안보에는 여야 없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유하고 그런 걸 전제로 좀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의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북한에도 아마 북한 내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우리가 평화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조금 성에 안 차더라도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같이 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의심하는 분들의 걱정을 드러내고 좀 또박또박 갈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초조함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회담은 정상끼리의 대화입니다. 북한 같은 1인 완전 독재 국가에서 대통령과 그쪽의 국가 원수가 만나는데 국회에서 할 일은 사실상 들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국회를 대하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자 누구까지 강석호 위원장까지 와라. 아니 국회에서 함께 가자고 하면서 명단까지 내려보냅니까? 이런 자세들이 저희 야당이 참 힘든 얘기고요. 어쨌든 이번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이 잘 갔다 오시고 좀 더 진전된 비핵화 프로세싱 타임테이블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비용 추계도 나왔습니다. 이 내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3천억 원 가까이 추가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놓고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통일부는 내년 한 해 철도와 도로협력, 산림협력 등에 총 4,712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올해 각종 남북협력 사업에 1,700억 원 정도 써왔는데 내년엔 약 3천억 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중 철도와 도로를 고치는 비용은 대북 차관, 즉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한반도 생태계를 복원하는 산림협력 비용, 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비용은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2조 원 가깝게 편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합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비용만 산출했으며 앞으로 매년 얼마가 들지는 현지 조사와 분야별 회담을 거쳐 각 사업 규모와 기간이 확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정부가 1년짜리 예산안을 내놨는데 사실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법적인 영속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죠? 못을 박는 거란 얘기인데 장재현 의원님 이거 비용 축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국민 여론 회피용, 눈 가리고 아웅 예산이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하라라고 추계로 내는 겁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들어왔다면 이거를 보고 심의해서 뭐 삭감할 거 삭감하고 또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는 자 판문점 선언 비준하십시오 하면서 내놓은 예산이 4,700억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보고 저희들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라? 정말 저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참 더 이상 토론한다는 게 참 정부가 이렇게까지 정말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몇 조 이렇게 나오면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이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찔끔찔끔해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과거에는 그 14선은 노무현 정부 때는 야당이 비준을 받으라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에는 비준을 해라. 비준을 받고 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큰 돈 안 들어가니까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정반대가 됐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전체 사업에 대한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선은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국제사회 공조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계가 안 되는 사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 예산심의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게 국회에 올라오면 야당이 심의하고 예결위원장이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자를 거 자르면 되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이게 그만큼 뭐 수십조 수백조 들어가는데 그거 숨겨놓고 왜 이것만 얘기하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내년 들어갈 예산을 그러면 그렇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제재가 어떻게 풀리고 남북 경협 사업이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는 사안인데 그 막연한 미래를 놓고 얼마 들어갈 거라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절차대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저는 너무 침소봉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판문점 선언이 그렇게 유엔 제재 해제되고 그때 해도 되잖아요. 아니죠. 판문점 선언은 잠깐만요. 판문점 선언은 빨리 해내라고 윽박지르면서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경협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판문점 선언이 법안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협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유엔 제재라든지 이런 거 다 풀린 다음에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은 그때 하고 선언은 비준을 하고 지금은 매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국회에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판문점 선언은 빨리 비준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들어가야 될 이거는 우리 국민의 혈세거든요. 이 혈세가 어느 정도 추계로 들어갈 겁니다라는 어바웃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비준 문제는 나중에 가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예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국회에. 아니, 예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1년에 한 그런데 번씩 왜 오죠. 판문점 선언은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하라 그럽니까? 자, 좋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우선 윽박지른 적이 없고요. 아니 대통령, 들어보세요. 국회의장, 당대표 해달라는 그게 윽박이죠. 거죠. 해달라는 거죠. 해달라고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다 보내는 걸 윽박지른다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든 저희 여당이 아니 정상회담 전에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원내대표끼리 만나가지고 넘어오면 논의를 하되 정상회담 이후까지도 할 수 있다. 다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윽박지렸다고 말씀하지 어떻게 마시고.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문을 가지고 국회의장 개회사까지 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회의장의 그게 야당에 받는 압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뭐 야당이 받잖아요. 아니 압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판문점 선언 비준 안 하겠다 그랬습니까? 첫째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타임테이블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사실상의 스텝이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자 그럼 남북 경협에 대한 추계는 얼마 들어가냐? 그거 좀 보자. 그래서 갖고 온 게 내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로 가야 된다는 건 동의하신다고 하면 여든 야든 다 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죠? 판문점 선언이 왜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정권이 바뀌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백지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이거를 비준해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화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촉진의 역할로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 예산이라는 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백지수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승인해주고 해마다 예산 넘어오면 해마다 심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평화로 가요. 아니요, 김대중 대통령 가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갑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가서 합의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3년 반이 남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정권이 바뀌면 판문점선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임기 내에 해드릴게요. 스텝만 잘 나오면. 북한이 가시적인 그럼요. 이걸 해야 진도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왜 담보가 돼야 됩니까? 아니죠.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북한이 왜 안 무슨 그게 검증이 됐습니까? 아무리 검증이 안 되고 북한이 셀프 비핵화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 믿고 다 하자? 그건 아니죠. 자, 그 부분 북한이 역시 이제 우리 시각차가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스타를 밟아주면 임기 3년 5개월, 3년 6개월 남았습니다. 3년 반 남았어요. 충분히 시간 가지고 속도 조절하시고 갔으면 좋겠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얘기가 또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얘기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남석 현재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어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이은혜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독특한 장면이 있었는데 민망하기도 하고요.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 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왜 그러면 되나요? 왜 안 돼? 이런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냐? 제안하려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인지 사회가 없는데 무슨 판사의 당신.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가 이런 우리 형님이야? 정말 진짜 이 보다 하니까 말이야. 응? 3분 정해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도 웃고 계신데 먼저 장재현 의원님 어제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 저는 잠시 방송 인터뷰가 있어갖고 직접 나간 사이에 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있었으면 다 말했을 텐데 예, 벌어졌는데 나중에 그걸 듣고 보니까 이런 거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조홍천 의원이 판결 하나하나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을 물어본 내용이었답니다. 질의가. 근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헌법재판관 청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내용인가? 왜 이게 뭐 이 분위기를 슬쩍 사법농단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냐에 대한 약간의 경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하고 여성교육위원장하고 이제 고성이 오가니까 박지원 대표께서 그런 뭐 발언 저지하지 마세요 하니까 거기서 이제 스파크가 튄 걸로. 청문위원회의 발언을 제지하지 말라. 이게 박지원 의원의 그렇죠. 의견이네요. 네. 이 의원님 일단 이게 포털 사이트 실검에 이 두 분 이름이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과하신 겁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 우리 장 의원님은 재선입니다만 국회의원 이제 초선도 아직 다 못하고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은 작은 실수를 했고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위원장한테 그건 결례 표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상규 위원장은 저는 큰 실수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발언, 그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국회 관행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김성태 대표가 블루하우스 스피커라 그러면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힐난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립을 지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당 소속의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자기 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한테 항의하고 있는데 그 보란 듯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걸 보여줬으니 뭐 제가 장 의원이면 더 심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만 안 좋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행에도 안 맞고요.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두 분의 프로필 좀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두 의원들 사이에 당신이니 형님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박지원 의원 1942년 6월 5일생, 여상규 위원장 1948년 9월 15일생. 박지원 의원의 형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백전노장의 박지원 의원께서 실수는 아니라고 봐요.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 이 고성이라고 보는 게 여상규 위원장이 지금 사실 취임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시키고 잘해라.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사법농단 부분에서 좀 부각을 시키려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사법농단에 대한 늘 박지원 대표님 발언하시는 거 보면 이 사법농단에 대한 강한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의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고 여상규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청문회가 아니었고 일반 현안 보고를 받는 상임위 자리였다면 조응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청문회다 보니까 청문회 본질과 좀 벗어나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좀 제재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요. 아니요, 그거는 얼마 전에 제가 그 대법관 세 분 인사청문회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게 얘기했어요. 어떤 판결에 대해서 사실 헌재 재판관은 판결에 개입 못 하잖아요. 근데 대법관은 판결에 사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힐난하고 나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박지원 대표도 이제 반말하는 투에 일종의 인격과 관련된 발언, 당신 이런 거는 우리 사적으로도 쓰긴 합니다만 화나서 당신 이러면 그건 그 욕이잖아요. 그런 말씀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하시면 안 되는 발언인데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의장에게 요구하는 그 기조라고 하면 여상규 위원장에게는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자중하라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이 상임위 중에서도 법사위나 운영위 이런 데서 이런 고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법사위가 심하죠. 첨예하죠. 법사위는 이제 모든 위원회에 법이 통과되면 법사위에 와서 이것을 이소위로 보낼 수가 있어요. 스톱을 걸고. 그러니까 그 사실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 상임위가 가지고 쩔쩔쩔쩔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켜놓으면 법사위가 딱 있거든요. 그럼 법사위가 이게 자구 수정이 해야 되겠어요 하고 이소위에 보내면 이소위에서도 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문턱이죠, 문턱. 예, 문턱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필요하고요. 사실은 참 정제된 법안 또 이런 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법사위가 좀 첨예하게 여야가 대치되는 법안, 모든 여야 대치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피감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충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사위를 안 해봐서 상임위만 해봐서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이 법사위 가서 제동 걸렸다 그러면요. 상임위원으로서 엄청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표결을 해서 처리했다 상원이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합의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막 어떤 한 사람이 잡아도 안 돼요. 이거는 갑질입니다. 저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법,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를 한 2% 올리자. 그래서 지방에 자주연을 주자라는 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돼서 올라와요. 그럼 기재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막 그러니까 국비가 지방세로,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가는 거니까 기재부에서 와서 이거는 불가한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심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사위에서 충돌이 되는 지점이 각 정부 내의 부서들에서 이견을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법사위에서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합니다. 어쩌다 뭐 법사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법사위원들이 깐깐하시고 또 깐깐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물론 이철희 의원님 말씀대로 참 정쟁적으로 법안을 딱 쥐고 있는 거는 개선해야죠. 그런 개선해야 개선하실 거죠? 해야죠.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는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청문회 이은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위원이신데 뭐 어제도 시작부터 보면은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 중독이죠. 상습 위장전입이죠. 어떻게 8번을 합니다. 8번 중에 4번은 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친정과 어머니의 지인과 자신이 신혼집을 마련한 그 세 집을 계속 왔다 갔다 주소 이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주에 있을 때는 자신이 일은 광주에서 하고 실제로 거주는 서초동에서 하고 또 멀쩡하게 중앙지법 근무하고 있는 남편이 광주에 전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또 주소지는 친정이고 이게 사각 위장전입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이걸 해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5년 이후에는 대통령의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2005년 7월 이후에 2번 이상 위장 전입을 하면 인사 추천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대법원의 헌법재판관 추천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워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인사 배제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 판결, 신문 기사 등 관련 인사 자료를 제시하면 심사를 내고 별도 검증 항목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냥 신문 자료나 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냥 국회에다 추천하는 겁니다. 이런 검증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은혜 후보자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에 올라왔다. 이런 걸 볼 수 없죠. 여당할 때 좀 만드시지 그걸. 장 의원님이 이 인사 원칙 얘기하시니까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증이라는 게 네. 사실 이제 국회 추천하는 경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게 참 아쉬운 대목이라 좀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겠고 형식 논리를 보면 저는 장재원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8번이나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근데 저도 좀 이상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개인사적으로 좀 아픈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제 어제 청문회 말미에 좀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끙끙 앓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장재원 의원님은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들으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거 좀 들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참작이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상 참작 하고 싶죠.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 개인적인 아픔을 저희들이 왜 이해를 못하면서 근데 판사가 어머니한테 주민등록증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참 이런 해명이 납득이 되는 해명입니까? 평생 판사로 지내오신 분이 주민등록증 어머니한테 맡겨놨어요. 김기현 후보자는 뭐라고 했어요? 부인한테 맡겨놨어요. 이게 저는 도저히 뭐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죠. 자, 하실 말씀들 많으실 텐데 청문회 얘기 여기서 한번 접어보고요. 소속 정당 얘기 좀 해볼까요? 장 의원님,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구미 방문 이거 놓고 여러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비대위가 너무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집도끼도 안 오니까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아니요, 저희 당의 대표가 구미를 방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 대한민국 산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저희 당이 배출한 참 산업화에 훌륭한 대통령이신데 당연히 대표가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김병준 비대위원 혁신이냐 이게 무슨 비대위냐 이런 지적을 이제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순서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가치, 노선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담론부터 제시하고 그 아젠다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적 부분 그리고 인적 청산보다는 인적을 사람들을 더 수혈하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적 풀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판은 많이 줄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사실 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요. 박근혜 대통령 50%대 지지율 있을 때 민주당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17% 18%였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차기 대통령 몇 위인 줄 압니까? 3, 4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야당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도저히 기대치마저 없어지면 그 정권에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끝점에 있는 쪽으로 눈이 돌아오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탄핵 당한 이 정당이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소득주도 성장이고 시간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야박하게 뭐라 그러시더니. 자, 이 의원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다 필요하다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왜 구미 왜 못 가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다만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을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처음 나오자마자 들고 나온 가장 큰 전 메시지라고 보는데 사실 국가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유신이고 박정희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비판하는 국가주의와 박정희가 취했던 국가주의가 어떻게 다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설명 없이 가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비판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판이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이 악플보다 무플이 더 나쁜 겁니다.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픕니다. 아픕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부분은 사실상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고 거기다 찬반 또 공가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 그때 국가주의라는 것을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이 말하는 국가주의를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쓰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저희가 말하는 국가주의입니다. 오늘 정치와호 장룡 역시 여야의 최고 전략가들, 브레인들 모시고 얘기를 나누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주 수요일 오후가 기다려지시겠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